안녕하십니까. 허재성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 금융안정보고서를 매년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융안정보고서는 2015년 하반기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보고서는 6월에, 하반기 보고서는 12월에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3월과 9월에 각각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본 금융안정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가계, 기업,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 건전성, 금융시장 인프라 등 각 부문별로 안정 상황을 평가하고 각 부문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통해 그리고 식별 가능한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현황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부문에서는 전세시장 구조 변화가 가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영업자 대출 및 집단 대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 고령화가 가계부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부채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만성적 한계 기업 현황과 증가 배경을 살펴보고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부문에서는 중금리 가계신용대출 동향과 경기 대응 완충자본 도입이 금융안정과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증권회사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외환 건전성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 및 자본거래 확대로 동저하가 높아진 신흥시장국에서 경제 불안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부터는 조정환 금융안정국장이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금융기관 및 외환 부문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만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재무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금융 시스템 잠재 위험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 부문에서는 소득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택 매매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업 부문에서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재무구조의 안정성도 저하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회사채 시장의 신용 경감이 높아지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의 금융안정 상황 변화는 금융안정 지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융안정 지수는 2015년 4월 현재 3.5에서 2015년 10월 5.0으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 이후의 주의 단계 임계치 이내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 부문은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2015년 9월 말 현재 1,1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여 2014년 3, 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5년 9월 말 현재 143.0%로 2015년 3월 말에 비해 5.0%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도 2015년 2, 4분기 중 41.4%로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금융자산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동비율은 2014년 말 기준 44.9%로 OECD 23개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문은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성장성이 크게 악화되고 재무 취약 기업이 증가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2015년 상반기 중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성장성 부진이 심화되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4년 상반기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대외 여건 악화로 외형 확대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 전략을 추구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구조의 안정성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부채 비율 200% 이상인 업체 비중이 상승하고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인 업체 비중도 소폭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구조적인 수익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 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의 총 자산 증가율은 대출 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산 건전성도 고정 이하 여신 비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 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수익성은 총 자산 순이익률이 2015년 1사분기 0.48%에서 3사분기 0.44%로 떨어지는 등 부진을 지속하였습니다. 은행의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도 계속 하락하여 2015년 3, 4분기 0.80%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젤 3 기준 총 자본 비율은 2015년 3, 4분기 현재 14.67%로 2, 4분기에 비해 0.18%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은행 부문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자본 적정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영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일부 권역에서 총 자산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5년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0.5%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 등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수익성은 수수료 수입 확대, 이자 및 대산 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향후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모든 권역에서 연체율 및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이며 자본 적정성 비율은 일부 권역에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5년 9월 말 현재 모든 권역에서 금융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 경계감이 커지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주가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중국 및 신흥시장국 경제 불안 확산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이후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급등락하였습니다.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상승하였다가 10월 이후에는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개선으로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주가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급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회사채 시장에서는 기업의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신용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외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대외 채권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외환 보유액 및 총 외채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대외 지급 능력이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외화 조달 여건은 2015년 하반기 들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중국 경기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시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기 외화 차입 가상금리는 2015년 9월 79bp까지 상승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양호한 유동성 사정으로 60bp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였습니다.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큰 폭의 순유출을 보였고 10월 이후에는 소폭의 순유입 및 순유출을 번갈아 나타냈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결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거액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참가 기관의 결제 유동성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CLS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을 통한 외환 동시결제 비중은 CLS 대상 통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 거래 증가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7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은 차액결제 참가 기관의 순이체 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인 70%를 초과하는 횟수가 2015년 2, 4분기 이후 상승하였습니다만 이는 일부 기업의 공모주 청약 및 환불로 인한 일시적 대규모 자금 이체가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증권결제 시스템은 장내외 주식 및 국채 결제대금 납부가 결제 지연 손해금이 부과되는 기준 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중이 하락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안정 현안 분석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현안 분석 주제는 인구 고령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 리스크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금융부채 확대 인구의 감소 및 금융부채 축소 인구의 증가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고령 인구 비중 증가로 고령층의 부채 점유 비중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은퇴 고령 가구의 부채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실물자산 처분이 크게 증가할 경우 부동산 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부채 디레버리징이 원활치 못할 경우 취약 고령 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채 디레버리징 경향이 높은 5, 60대가 실물 위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한계 가구 비중도 높아 이러한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의 가계부채 영향은 향후 3, 4년 후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적 한계 기업 현황 및 평가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 27,995개 중 만성적 한계 기업 비중은 2014년 말 현재 10.6%로 2009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조선, 운수, 철강 업종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만성적 한계 기업은 수익성 부진에 따른 현금 흐름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회수 유예 대출 관행 등으로 차입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만성적 한계 기업의 부채 비율 및 차입 의존도는 정상 기업의 2배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만성적 한계 기업은 생산성이 낮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만성적 한계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시장국 경제 불안이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나라와 신흥시장국 간 교역 및 자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신흥시장국 경제 불안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CDS 프리미엄 및 환율 등의 움직임에서 신흥시장 국가의 동조화가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이 양호하더라도 신흥시장국 금융 불안 시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중국 경기 둔화, 신흥시장국 경제 불안 및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이 겹쳐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 외화 조달 여건이 악화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옴에 따라 대외의 부정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을 마치고 근본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가계의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 기업 구조 조정이 지연된 측면들이 이렇게 안정보고서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한 작년 초,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핵심 가계부채 핵심 지표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은행이 보는 포인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요 정책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반대 집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하고 좀 관련된 거긴 한데, 그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성장 쪽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 현재 금융 상황에서 그 성장 쪽하고 안정 쪽하고 어느 쪽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은 성장과 안정 중에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그 부분은 아마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과 안정 두 군데 다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없이는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첫 번째 질문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가계부채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가계소득 증가세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제 좀 빨라지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소득 증가세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계소득이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이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이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과 안정은 어느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일단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그 기자께서 지적하신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그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또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누차 지적했다시피 가계부채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있고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계속 그 금융기관 쪽에서 좀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갖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 여건상 기업 구조조정이 조금 그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었다. 예를 들면은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그 예를 들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시한이 연장되다든가 아니면 미비 지점이 보완되다든가 이런 그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었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처가 한국은행 포함한 관련 부처가 올해 상반기 중에 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었고 일부는 시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가계부채 취급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그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세는 과거보다는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12월까지 규제 당국에서 감독 당국에서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신용 평가를 이제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정부와 감독 당국, 은행 간의 은행들의 그 협력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어느 정도 기업 구조조정도 진행됨으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의 각종 리스크 요인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BS 이동우입니다. 예. 65살부터 주택 등의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혹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현금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 자녀 출가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 등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질문 하나가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부동산 시장 영향, 고령자의 경제 불안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환 금융안전국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금융안정 보고서의 그 금융안정 현안 분석에서 인구 고령화 관련된 분석 내용이 이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구 구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 35세에서 한 50대 후반까지가 그 부채와 자산이 함께 그 증가하는 세대고요. 그다음에 60대 이후부터는 이제 자산과 부채가 같이 증가하는데 그 60대 이후의 경우에 그 자산 감소폭보다 부채가 감소폭이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이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차 은퇴 세대인 한 58세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결혼이라든가 또는 노후에 어떤 주택 그 규모의 어떤 축소 이런 필요성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한 65세 이후 정도부터는 이런 현상이 더 이제 그 심화되면서 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증가 규모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그 60세 이후의 고령층의 가계 부채 점유 비중도 떨어지고 가계 부채 비율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유의할 것은 이제 가계 부채를 디레버리징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실물 자산인 게 대부분 이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주택 매각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어떤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릴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분석한 이 추세 결과는 당장 뭐 1년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 그 고령화가 진행이 될 경우에 어떤 중기적인 추세의 현상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이런 것들이 그 리스크로서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서지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그 외화 조달 여건 부분에 보면요. CDS 프리미엄 기준을 130bp 상회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요거에 주석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수치를 좀 기준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다면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저희 6월 보고서에서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좀 발표해주셔서 100bp, 200bp, 300bp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12월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수록이 안 된 게 그 당시 수치와 변동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변동이 있다면 수치 좀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기업 부분 스트레스 테스트 부분에서 인하했을 경우에서 좀 변화는 한번 뭐 검사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세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세 가지 해주셨는데 거꾸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스트레스 테스트 시 그 인하의 필요성, 인하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느냐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는 그 조건이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어떠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이제 주요 점검 사항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도 그렇고 다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하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 보고서에서는 외화자금 유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12월 보고서에는 이제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의 대체 대조표가 6개월 기간 동안 급격하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를 해봤는데 6월 보고서에 수록한 거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새로운 정보로 제공을 드릴 필요성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보고서에 실린 것과 큰 내용의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수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외자 조달 여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 집필자인 그 이정욱 그 국제국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외화 차입 여건 악화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여기 이제 그 금융안정 보고서상의 로진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악화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려면 그 악화되는 정도를 지금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자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CDS 프리미엄 자체가 그 대외 차입 여건의 악화로 정의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시산을 할 때 평균보다 한 그 평균에서 1.5 표준편차 이상을 저희가 시산한 것이 130 BP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대차입 여건 악화로 그 정의를 한 겁니다. 예, 저 연합뉴스 TV의 성승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참고 자료 나온 것 중에 집단 대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월 평균 3, 4조 원 정도 그 집단 대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적은 양은 아닌데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시사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분양 물량이랑 입주 시기가 겹칠 경우에 이제 주택가격 하방 조정 그 하향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또 쓰셨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고령화로 인한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주택 매매 시기가 몰리면서 결국엔 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또 분석을 하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그 가계 대출 그 신용 평가 그러니까 그 여신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집단 대출 부분을 다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조정욱 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화원 보고서 분석했듯이 집단 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된 그 아파트 분양 물량과 그다음에 2016년 그다음에 내년과 내후년도에 예상되는 분양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월 평균 한 3, 4조 원 정도의 집단 대출이 기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대출이 그 가계부채의 어떤 그 3, 4조 원이라는 규모가 기초적인 어떤 확대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가계 분양,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금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한 2, 3년 후에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분양 과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쟁이나 부실화가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과거와는 달리 이 집단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보증 기관이 과거에는 시행사나 이제 시공사들 위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의 리스크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일단 적다고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가계 대출 증가세 억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그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집단 대출이 예외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대출이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어떤 주택담보대출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예컨대
그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이 입주 시에 그것이 이제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되는 등 기존의 주택 그 거래 행태 또는 주택 매매 행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 그 매매 시장이라든가 이 주택 거래 질서에 좀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부 당국의 우려가 반영이 돼서 일단 예외적으로 이렇게 처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단 대출에 대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그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분석했듯이 이것이 기저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저희가 그 어떤 추가적인 가계부채 총량 억제를 위한 기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 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향후의 어떤 그 분쟁이나 부실화 가능성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팬 김남현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금융안정지도 보면 기업 재무건전성, 가계 재무건전성이 8이잖아요. 뭐 지난번 그 금안 보고서 나올 때 8로 증가했다가 이번에 그대로 8이었던 것 같긴 한데 금융 안정성은 조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FSI 보면 뭐 3.5에서 뭐 5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라는 표기도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거의 뭐 주의 단계급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나 뭐 등등해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빠져서 오라는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요. 뭐 어쨌든 가계비, 기업비 때문에 지금 금융 안정성까지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여기 잠재 위험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드라이하게 좀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됐는데요. 그 미국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그 향후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어떤 빚에 대한 부분 우려들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그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융안정보고서를 저희가 발간한 목적이 금융 또 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그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그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해서 그 리스크의 크기와 정도를 알려드리고 경고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각 정책 저희를 포함한 정책 당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항상 유의하고 있는 것이 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금융 상황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위험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면에서 위험을 과도하게 과장해서 알려드리거나 혹은 위험을 실제 상황과 다르게 과도하게 축소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팀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는데 그 영향이 분명히 이제 조금 그 우리나라 경제에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기술이 조금 드라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 답변은 저희들은 각 부문별로 각종 위험 요소를 가계, 기업, 금융시장 인프라 또 그 밖에 그 각종 위험 요소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서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금융안정지수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비해서는 그 지수 상황이 조금 하락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총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부문별로 볼 때는 각 부문에 이런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그 부각을 해서 기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모니터도 이염수 기자인데요. 어제 그 통계청하고 같이 발표한 그 가계금 복지조사에는 그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이 24.2%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벌면 24만 2천 원을 빚감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다른 이 보고서는 41.4%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뭐 설명은 나와 있는데 하느니 이렇게 그 통계청하고 같이 공동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수치가 큰 편차를 낸 이유가 뭐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보셔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질문이 겹치는데 CDS 프리미엄 130 수준이 그 외환위기나 뭐 이런 그 과거의 경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 그 정도면 우리가 뭐 외환 자본 유출이나 이런 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거기에서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그 CDS 프리미엄 관련해서는 그 국제국 이종욱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 우리 금융위기 당시 보면 여기 그 금융안정보고서상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117페이지에 보면 그 금융위기 당시에 오른쪽에 보면 뭐 400pp까지 갔던 적도 있고요. 다음에 2011년 정도에는 161bp 정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보면 다 100을 하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DS 프리미엄이 130pp가 가더라도 그 비코스트 쪽에서는 차입 여건이 악화되는 건 맞는데 그 정도 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화자금 자체가 리볼빙이 안 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트 쪽에서 푸시가 얼마나 올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130pp를 정한 거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경상수시 흑자 규모 등을 양호한 대외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130pp를 가는 정도면은 차입 여건이 악화된 정도로 본다라고 그 추산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DSR 대신에 그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환 금융안전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가계의 그 채무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그 부채 상환액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그 채무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이 DSR이라고 하는 이 지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어제 발표된 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동지표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간 지표로 집계돼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가계 그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DSR 지표가 어제 발표된 관계로 저희가 대형 지표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 가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은 뭐 보고서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그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미시 자료를 이용한 것이고요. 이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의 이 원리금 상환액에는 그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대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 가계 금융복지조사에 나오는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제 크게 나오는데 다만 저희가 이 어제 발표된 DSR 비율과 저희가 발표를 해드린 부채 상환 지출 비율을 다 보면 그 증가폭 추세에서는 한 2.7% 포인트 그리고 가금폭이 2.4% 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 증가하는 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계의 가용성 면에서 이 연간 단위로 집계 되는 DSR을 구할 수가 없어서 대형 지표로 대신 썼다라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뭐 부록에도 이게 뭐 몇 번 발표된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 및 실물 사이클에 대한 평가가 어떠신지, 그 금융 사이클은 좀 팽창이고 실물 사이클은 여전히 수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부채와 소득을 동시에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금 이게 소득 증가율 자체가,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증가율 자체가 4% 내외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 고착화되어 있고요. 가계부채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뭐 성장률 전망하시기를 일단은 한은의 전망이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성장을 할 거고, 잠재 성장률이 이제 3% 초반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게 한은 진단인데요.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 이 속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이 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좀 안정화시킬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가계부채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보시진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 성장이 예상되는데 가계부채, 그렇다면 이제 가계부채 비율은 생각보다 이제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 총량을 좀 뭐 억제해야 되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급격한 증가세를, 그러니까 증가세를 이제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착륙되는 경우는 좀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간 내에 내년 성장 전망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이제 비교해 볼 때 급격하게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계부채 비율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전체에 부작용이 좀 초래하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실시되는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그런 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제대로 시행이 돼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그 효과를 거두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사이클과 실물 사이클 중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가 있느냐, 그 판단은 저희들,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주 금융위에서 경기 대형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기 대형 완충자본이 그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완충자본의 추가 적립이 신용 경로를 통해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그 정책을 이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경기 대형 완충자본 부과 여부 수준을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마 자세하게 협의가 완료된 후에 아마 자세하게 이제 발표해드릴 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발표를 해드리고요. 지금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볼 때 민간 신용과 명목 GDP 비율을 볼 때 그것이 지금 그 부록에도 표에도 있습니다만은 장기 추세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 측면에서 시스템 리스크는 그렇게 과도하다고 축적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 4분기 중에 경기에 대한 판단과 그 완충자본 부과 여부, 또 부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아마 그 감독 당국과 한국은행에서 아마 설명드릴 기회가 1, 4분기 중에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신용 팽창이 지금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금융보고서 부록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그 참고 1에 보면 우리 금융 시스템 내 레버리지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민간 신용을 이제 명목 GDP와 비교를 해서 그 추세선 그리고 그게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서 현재 어느 정도나 더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부족한 상황인지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신용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는데 분명히 지금 그 갭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즉 신용의 증가가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게 과연 이 과도하느냐 시스템 측면에서 이런 레버리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이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자면 그게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서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벗어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만 다만 지금 뭐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2018년 이후 부동산 시장 흔히 얘기하는 인구 절벽에 따른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 조정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조금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일단 기술은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그 현안 분석에서 분석을 한 거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령대별 부채와 자산의 그 변화 추세를 한번 이제 실증 분석을 해본 거고 그 요인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부터 그 노령층의 그 실물 자산을 그 시장에서 이제 매각하는 어떤 그런 추세가 좀 증가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아까 집단 대출과 같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그 최종적으로 입주되는 시기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릴 경우에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이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그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주택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 그 상황,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하는 경기 상황 그리고 그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택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그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단순히 그 연령대별 인구 구조에 의해서만 본 그 요인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바로 부동산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주겠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뉴스팬 김남현인데요. 간단히 확인 하나 좀 할까 해서 전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지난 6월에 나온 금융안정 그 보고서 지도거든요. 그 기업 재무 건전성, 가계 재무 건전성이 지난번에 8로 올라왔다고 돼 있는데 왜 이번에는 금융안정지도 지난 15년 똑같은 상반기인데 이번에는 7로 표기가 돼 있고 이번에 하반기에 8로 올라와 있다고 표기가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저 금융안정국의 현 팀장께서 그러니까 기업 재무 건전성이랑 가계 재무 건전성만 수치가 지난 보고서랑 틀리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안정 지도를 작성을 할 때 아마 그 과거 지도도 보시면 아마 그런 그 변화를 느끼실 텐데요. 우선 저희가 각 부문별 금융안정 정도를 할 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정성평가는 국내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성평가는 좀 전망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잠재 위험 바탕으로 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 전 상반기, 그러니까 전 분기의 지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그 정성 평가 부분보다는 이제 그 정량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정성 평가하고 정량 평가를 합친 그 금융 안정 상황 정도하고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결과들이 반영이 돼서 지난번 보고서에서도 가계 기업은 그 금융안정지수상 스케일이 8이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그런 이 내부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8로 나타났는데요. 8이라는 게 보통 이제 금융안정 지수상의 5가 6이 안정적입니다. 8은 상당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정도가 조금 조금 심화되는 이런 스케일이고, 밑에 금융안정 지수 보시면 4월달에 3.5에서 10월달에 5.0으로 이 폭 자체를 보시면 적잖은 증가폭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 주의 단계 임계치 내에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 폭 자체는 지난 보고서 때보다 좀 올라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금융안정 지도하고 그 다음에 금융안정 지수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으로 뭐 질문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많은 질문 답변해 드렸는데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그 부공보관이 안내해 드린 대로 맨 뒤에 보시면은 각 부문 각 페이지 각 섹터별 부문별로 지필자가 쭉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필자들에게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계신 각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국장님, 그다음에 저한테도 문의를 하시면은 추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